오늘이 7월 며칠이죠, 오늘이? 4? 아, 7월 4일. 자, 오늘은 이제 중앙대학교 거 같이 한번 볼 텐데, 중대 문제는 문제 한번 봐봐. 중앙대학교 이게 2013년. 지금이랑 차이가 없어요. 중앙대학교를 보는 친구들은 자기가 논술 문제를 볼 때에 예전의 문제, 12년, 13년도부터 쭉 봐도 돼. 물론 문제가 그 인문계열하고 그 다음에 사회계열, 상경으로 나오는 게 차이는 있지만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리가 자기가 남다른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대 수리 논술도 그렇고 한양대 수리 논술도 그렇고 수학을 좀 잘한다 해서 보면 안 돼. 자기 직접 풀어봐야 돼. 풀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에서 다루는 혹은 수능에서 다루는 수리와는 좀 차이가 있어. 왜냐하면 과정적 글쓰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수학 1등급인데 안정적 1등급에다가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그중에 70% 이상이 맞았다. 그러면 상경계열을 붙을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그 경우에 국어 논술, 언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보다 조금 못해도 관계없는데 수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자 보면은 요 문제가 중앙대학교 문제는 언제나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자 꼭 요 하나의 글로 완성한다.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하나의 글로 완성한다라는 말이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에 보면은 서론하고 결론을 정확하게 써줄 걸 요구하는 거야. 근데 그걸 써주지 않으면 몇 점 감점? 5점 감점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5점이야. 바로 끝난 거지, 그러면. 이해가 되면 그래서 무조건 중앙대학교 1번 문제는 서론과 결론인데, 서론은 뭐야? 주제 도출이야, 주제 도출. 그럼 이 문제라고 하면 주제가 뭡니까? 앞에 나와 있죠? 나와 있어. 여기 보면 대상인식. 그치? 근데 이 부분은 좀 쉬운 건데, 이렇게 보면은 대상인식이라고는 하나의 주제가 있지. 뭐, 대상인식과 그 부분에 대한 대상인식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대상인식과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물론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근데 그 말 내주는 건 논술 문제에서 이 주제가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2개가 나올 수 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보면 가나다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그렇죠? 차이가 비교라고 했고, 그래서 맨 앞부분에는 이렇게 대상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제로 잡아주고, 요거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재심은 가나다는 모두 대상인식을 다루고 있다. 끝. 요렇게만 하면 돼. 그 맨 마지막에 그러면 결론 했을 테니까, 그럼 재심은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라에서 주제에 해당되는 관점 가는 뭐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치? 있는 그대로 혹은 사회적 관념이 배제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개인의 주관과 사회적인 관념이 배제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을 정확하게 찾아줘야 돼, 얘를. 논술 문제에서는 요놈을 찾지 못하면, 뭐 묘약도 못하고, 비교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비판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주어와 수어를 명확하게 찾아내고, 수어를 분석하고 주어를 구체화한다.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앞 클래스에서도 우리 왜 여러분 과제로 오늘 해온 거, 죽음에 대한 태도. 간만에 왔던 친구들이 있거든. 간만에. 평가원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이 꽤 오래 했던 친구들인데, 글을 쓸 때에 분명히 우리가 연세대학교 문제 앞부분에 여러분 과제 내준 거는 주제어가 뭐야? 죽음에 대한 태도죠. 근데 제2신문가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의 전제는 뭐다?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 이렇게 안 하고 제2신문가는 죽음을 뭐라고 보고 있다. 이 여기서 틀린 거야 이미. 오케이? 왜냐하면 주제어는 독해의 방향이거든. 주제어가 지나치게 넓거나 혹은 주제어가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논제 요구 조건과는 이미 다른 독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먼저 쓰고 맨 마지막에 결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관념과 개인의 주관의 배제.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대상. 그럼 제2시문 나. 제2시문 나에선 대상인식의 전제가 뭐였어? 제2시문 나는 주관입니다. 제2시문 나에서의 대상인식은
개인의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야. 맞아? 그리고 제이심은 다에서의 대상 인식의 전제가 되는 건 상호 주관성이에요. 오케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상호 주관성. 그 제이심은 라에서의 대상 인식의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대상의 본질에 대한 추구, 본질. 오케이? 혹은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인식.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근데 이게 틀리면 일단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관점이 틀리면 전체가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비교할 때 중앙대학교의 비교는 그냥 이렇게 가, 나, 다, 라. 이렇게 가에서 대상인식의 존재는 있는 그들의 세계인식이다. 이는 곧 순간적 세계에 대한 포착이며 제이심은 나에서의 대상인식이라고 하는 것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이다. 그지? 제이심은 나에서의 대상인식이라는 건 상호 주관적 의미 부여이다. 제이심은 나에서의 대상인식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념이 배제된 본질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나 다라를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중앙대학교 가이드북에서는 앞부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뒷부분에 가면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하나만 더하면 5점입니다. 5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차이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때 유의할 점이 있어. 우리가 중앙대학교는 실제 오늘은 여러분이 과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800자로 했지만 중앙대학교가 서론과 결론을 빼게 되면 몇 자입니까? 500자밖에 안 돼. 그렇죠? 500자고 제이심은 4개지. 하나, 둘, 셋, 넷. 기계적으로 보면 하나의 제이심문을 분석하는 게 125자예요. 125자. 125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면은 한 줄이 보통 30자 정도 돼. 요거 하나에. 근데 중앙대학교를 보면은요. 중대를 보는 친구들 홍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텍스트를 보면 오늘은 좀 짧다. 오늘은 짧은데 시도 있고 중앙대학교 텍스트를 최근 걸 한번 보면은 A4 용지에 3장 정도 앞뒷면. 뭘 의미해 그러면? 논제는 쓸 거는 굉장히 짧은데 텍스트가 길지. 그죠? 그럼 텍스트가 길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전체의 텍스트에서 핵심적 쟁점 뽑을 수 있는지를 묻는 거야. 맞지? 왜냐면 이 긴 내용을 다 씁니까 우리가? 아니죠. 근데 여기와 비교된 학교가 어디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방금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거 이거 주금 한번 봐봐. 요즘도 이래. 연대는 요즘도 이래. 그죠? 작년에 연세대학교도 좀 바뀌면서 약간 길어졌는데 연대는 짧죠. 짧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이.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연세대학교도 이제 최근에 유형이 바뀌어서 조금 길어지긴 했어. 길어지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짧은 이런 제시문의 경우는 뭘 의미해? 쟁점을 찾는 것 플러스 특정한 제시문을 보고 내가 분석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야. 왜? 연대 문제는 1번 문제 비교, 2번 문제 해석, 3번 문제 해석, 4번 문제 비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연세대학교 문제의 경우에 제시문이 짧으면은 제시문을 보고 쟁점을 떠올렸다 할지라도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보고 쟁점을 뽑으면 나머지 제시문에서 추가적 추론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 근데 연세대학교는 그렇지 않아. 그럼 뭐가 다른 거야? 평가하겠다는 것이 다른 거야. 평가의 내용이. 중앙대학교 같은 독해력, 그 다음 약간의 추론이거든. 이렇게 보면 약간의 추론. 근데 연세대학교는 독해력과 꽤 많은 추론이 들어가야 돼. 그죠? 이해됨? 그래서 요거 이제 제시문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자, 중앙대학교 1번 문제. 잘 봐봐. 우리가 지금 대상인식이 주제야.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 제시문에 대상인식의 전제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없어. 여기 인상파익이 나와 있지. 그죠? 제시문 나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대상인식의 주관성이 제시문 나는 있긴 있어. 그죠? 이게 상대적으로 이런 제시문 무슨 제시문이라고 해? 이론형 제시문. 제시문 가는 현상형 제시문. 제시문 나는 심지어 시가 나왔잖아. 여기는 개념이 없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시를 보고 우리가 완벽하게 뭘 해야 돼? 개념화해야 돼.
제이심은 사도 마찬가지로 교사는 하고 제군들 어쩌고저쩌고. 일종의 스토리텔링이죠. 이것도 뭐야? 이것도 현상형 제시문이에요. 맞아? 자, 이걸 현상형 제시문이라고 한다면 이론형 제시문이 주로 어느 대학에서 나오냐? 건국대. 건국대학교 문제,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정체성. 제시문가에서 정체성이란 뭐고, 나에서의 정체성이란 뭐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텍스트를 보고 본문이 개념이 많으면은 우리가 주제와 관점을 뽑기가 편해. 그죠? 근데 여기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뭐냐면 본문에 개념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개념화했다고 착각을 해. 그래도 본문에 있는 내용 많이 가져온다고. 안 되지. 그렇죠? 이론형 제시문이라 할지라도 오직 뭐 주제와 관점만 갖고 오는 거야. 정리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죠. 요약이잖아.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국대 같은 경우도 1번 문제가 요약이 아니라고. 요약이 나오는 대학이 많지가 않지. 다 뭐 하는 거야. 1번 문제 무조건 대부분 비교죠. 2번 문제 해석, 뭐 3번 문제 비판. 그렇죠? 경희대학교를 보더라도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1번 문제가 요약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거든. 500자. 그리고 2번 문제가 길게 인문 예체능 길게 나와 있지. 1200자. 어떻게 돼 보통? 제이심은 하나 다라 말을 바탕으로 제이심은 라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제이심은 라를 평가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이때 경희대학교 문제 같은 경우도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스토리텔링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이야. 이론형 제시문이 대부분이지. 중앙대학교도 이론형 제시문, 말입니다. 현상형 제시문. 이 대부분이지. 얘도 현상형 제시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난도가 높은 고난도의 논술 문제는 대부분 현상형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개념화해. 개념화한 다음에 그것의 의미를 분석하는 두 가지의 추론 방식을 써야 되고 이론형 제시문을 개념화가 할 필요가 없지. 이론형 제시문 이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도출하는 거야. 개념을 추출하고 그것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왜 내가 지금 중앙대학교를 얘기할 때 이 분량과 그 다음에 이것이 현상형 제시문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렇게 긴 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뽑을 건 많지가 않다는 거야. Right? 쟁점만 뽑고 난 다음에 바로 버려야 돼. 쟁점만 뽑고. 그래서 우리는 제시문가에서의 대상 인식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념과 개인의 주관에서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대상 인식이다. 설명이 들어가야지. 있는 그대로의 대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회가 요구하는 대상, 우리가 그림에서 오브제라고 하는 그림의 대상, 그림의 대상, 뭐 사진으로는 피사체죠. 피사체 자체를 그릴 때, 그죠? 그가 여태까지 익숙해왔던 대상 자체에 대한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지? 있는 그대로의 대상에 대한 표현, 대상에 대한 표현은 이제 미술이겠고, 대상에 대한 기술, 이건 이제 문학 정도가 되겠지. 있는 그대로의.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시에 인상파라고 하면 우리가 인상파가 언제 나타난 미술 사조입니까? 1800년대에 나타났어. 1800년대. 근데 1800년대가 가장 위대한 시대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500, 6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를 근대라고 해, 근대. 근대. 모던이지, 모더니티. 오케이? 모던. 근대의 핵심 뭡니까?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근데 왜 다 아버지라고 했지? 남자라서 그런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쵸? 이때까지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랑 절대적이었어. 이성의 절대성. 근데 그림도 잘 생각해봐. 왜 인상파가 당대에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그림, 특정한 그림을 그리는 어떤 절대적 기준이란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됨? 이성의 절대성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그림에도 절대적 기준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Right?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표현, 그게 바로 인상파였거든.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제이심은 가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적어도 그건 뽑아야지. 본문에 나와서 기존의 그림을 그리던 관행, 그죠? 기존의 그림에 부여했던 사회적인 관념, 오케이? 이런 건 들어가야 돼.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네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일한 사람을 해가 뜨고 난 다음에 한 30분 이 안쪽에서 사진을 찍을 때에도 해 뜨자마자 30분 안쪽에 딱 찍으면 사람이 약간 차가워 보여요. 사람이 약간 말라 보이고 조금 그 시니컬하고 조금 멜랑콜리하게 보이려면 아침에 찍는 게 좋아.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아침에 찍으면 사람이 약간 말라 보여. 왜냐면 빛 온도가 저녁 온도와 오전 온도가 달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밤에 가장 우리가 뽀사시하게 사람을 찍으려면 언제 찍는 게 좋냐면 해넘이 무렵 있지? 황혼 무렵. 해가 넘어가기 30분 전. 이때 찍으면은 사람이 좀 뽀사시하고 그 다음에 빛도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전에 보는 태양과 오후에 보는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인 거야. 자, 제2심은 나는요. 한번 볼까? 장소라고 하면 어떤 공간에 있는 형태를 가진 땅덩어리, 건물 등을 떠올리게 되고 장소란 구체적이고 독특한 지표면의 일정 구역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며 인간 활동이 이루어진 지표면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사람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장소를 얘기할 때 모든 장소는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장소, 이걸 이제 내가 시간으로 바꿔서 설명할게.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로부터 분리된 그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 시간은 그리스어로 두 개로 우리가 설명해서 하나는 크로노스, 오케이? 또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 소량적 시간. 크로노스야. 공간도 똑같아. 물리적 공간, 객관적 공간. 그리고 시간도 똑같이 의미의 공간, 경험의 공간, 주관의 공간. 오케이? 이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같이 설명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시간 경험은 잠깐 우리가 시작한 게 아까 7시, 지금 9시죠. 그죠? 2시간이 지났어. 2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2시간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 D 쭉 해서 이 친구의 머릿속에서 지금 2시간의 의미와 이 친구의 머릿속에서 2시간의 의미는 서로 전혀 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 동일한 시간을 경험할 수 없어. 이해됨? 지금 2시간이 지났다. 내가 쌤 그게 바로 객관적이지 않은가요? 이건 객관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이 시간을 우리는 절대 경험하지 못해. 경험하는 건 다 개인의 경험이야. 오케이? 오늘 우리 여기 학원 올 때도 누군가는 오늘 7시 병천형이 수업 참된 수업하고 해맑은 미소 짓고 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아이씨 가야 되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참된 대학을 보내야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 7시 어떻게 휴강하는 방법이 없나? 아이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똑같아. 여러분이나 나나. 안 그런 사람이 있나 보죠? 똑같습니다. 이 공간, 여기는 내가 지금 몇 강의실이야? 5강의실에 들어왔다. 5강의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존재하지 않고 이 강의에 내가 부여하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도 이 건물에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공간조차도 객관적으로 분리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됨?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시간이 언제 가장 빨리 지나갑니까? 시간이 가장 빨리 지나갈 때 눈이 잠잘 때죠. 요즘 같으면 엄마 나 내일 아침에 깨워줘 하고 눈을 감자마자 일어나 빡 이러지. 눈을 감자마자 눈을 떠야 됩니다. 이상하게 빨리 가지 않냐? 그죠? 또 언제 빨리 갑니까? 여러분들 친구랑 구라칠 때 벌써 쉬는 시간 끝났네 이런 거. 혹은 내가 좋아하는 밥 먹을 때 이런 거. 겁나게 빨리 가잖아. 그치? 빨리 가요. 언제 시간이 안 지나갑니까? 바로 지금. Just right now. 사람은 언제 시간이 안 지나가냐면 의무적 시간일 때 안 지나가. 근데 수능 공부할 때 너무 예스. 벌써 이렇게
국어 공부 너무 참되다 이런 게 아니지. 야, 요번에 6평 봤는데 본 건 쉬웠는데 결과가 갓댐이지 뭐 이런 거 그죠? 아, 지문도 쉽고 다 쉬운데 왜 이따위지 결과가?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된 시간밖에 없다. 공간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해됨? 여기 뭐야? 대상 인식의 존재는 개인의 주관이다. 이런 주관은. 그죠? 공간 자체를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에 부여한 나의 의미. 공간은 그 의미의 결과로 나에게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 이 공간도 나에게 해석되는 공간과 여러분에게 해석되는 공간이 다른 거야. 여러분도 또 여러분 개인마다도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통닭 2마리 갖다 준다. 이런 거. 그럼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 이 시간이 얼마나 안 지나가겠어.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가 밖에서 야, 너 끝나고 나 죽었어. 이런 시간이. 그죠? 이해됨?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과 분리된 시간, 분리된 공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여기는 제이시문 다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고. 그죠?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 이 그의 이름을 부르다, 호명하다라는 게 뭐예요? 의미 부여예요, 의미 부여. 의미를 부여하다.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뭔 말입니까?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나를 익명적 존재로 말고. 그죠? 너에게 개별적 의미로, 너에게 개별적 존재로서 그것에 알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뭐야? 너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지. 이해됨? 이럴 때 의미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은 나로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죠. 무슨 말이야? 만약에 사람이 우리가 완전하다면 아무도 필요 없어.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하거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인간은 이가 빠진 동그라미 다 알죠? 이가 빠진 동그라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나와 있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 물론 그의 풀 원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결여된 존재거든. 결여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결여는 항상 무엇에 대한 결여야. 결여는 내가 결핍이 있다는 이 결핍도 있잖아. 여러분이 완전하다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우리는 무엇에 대한 결핍이 있어. 근데 타인도 무엇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야. 결핍. 우리가 인간의 관계. 이 관계라는 건 그래서 상호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됨?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 사람도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아까 얘기했던 intersubjectivity야. subjectivity라는 말은 주관성이야, 주관성. 내가 누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상호 주관성.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맺는 관계가 interrelationship 상호 관계성이죠. 상호 관계성.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거든. 이거 이제 어려움을 변증법적 존재라고, 변증법적. 끊임없이 누구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존재. 이런 존재죠. 오케이? 그래서 제이시문 다에서 말하는 대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적이어야 돼. 근데 내가 왜 양방향적이라고 했을까? 이건 제이시문 나는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거든. 제이시문 다는 양방향이야. 그리고 의미를 주고받는
의미를 주고받는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기도 하고 내가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상호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지. 맞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에겐가 영향을 줘.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두 사람이 사귀는 걸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 비슷한 말투를 쓰거나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거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닐 때지. 그렇죠? 여러분들 대학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생기면 그 선생님이 쓰는 글투, 말투를 쓰게 돼 있어. 친구들끼리도 친구 중에 영향력이 큰 놈의 말투를 따라 하잖아, 보통. 그죠? 그게 바로 상호 주관성이라는 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아이씨, 인생 돕고 다니지!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 오케이?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의미에서 결여, 결핍. 그치? 근데, 요게, 이러한 결여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진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여와 결핍은 채워질 수 없어.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상호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계속 변해가고 있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굽니까? 바로 너죠, 너. 바로 너야. 나와 너. 그래서 인간은 고립된 주체로 살 수 없고 상호 관계에 의한 적어도 우리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 쓰면 안 돼. 왜? 그건 존재론이고 여기 인식이야. 인식. 인식적 측면에서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여기는. 그 다음에 제이시문 라번을 보면은 제이시문 라에서는 주제가 역시 뭡니까? 대상인식이죠. 제이시문 라에서의 대상인식은 한마디로 뭐야? 거기다 씁니다.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관념. 그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을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대상에 대한 인식.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배운 건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적인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습득하게 되죠. 여기 말하는 건 그게 뭐야? 야, 웃기지 마. 그거 다 뻥이야. 라는 얘기야. 사회적 이데올로기,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질서에 불과한 거야. 그것을 빼고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너희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본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어려운 말로 사회적 상징 혹은 사회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거든. 근데 사회적이란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제시문하고 어느 제시문에서 나왔냐? 제시문 가. 그림 그릴 때 사회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그죠? 여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포착할 때 사회적인 관념, 사회적인 고정관념, 편견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되는 거야. Right?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서 해야 될 공부가 대부분 그런 공부들이죠. 중고등학교 때까지 혹은 입시를 하면서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어떤 남성성, 어떤 여성성,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네가 살기 위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종속돼야 돼 라는 걸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 오케이, 넘기시고. 자, 과제에 해당되는 거. 제이심은 라하고 마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까 제이심은 라는 했죠. 제이심은 라의 핵심 뭐예요? 어떠한 편견도 고정관념도 갖지 마세요, 이거야. 어떠한 사회적 관념으로 종속되지 마세요, 이거야.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제이심은 마. 제이심 마는 간단해. 앞에 거는 다 세컨더리한 거고, 제이심 마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맨 마지막 단락 보세요. 맨 마지막 단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의 시대에 따라. 밑줄 치세요. 시대에 따라. 그죠? 우리가 대상 인식은 대상 인식의 뭐? 절대성. 이런 건 없어. 그렇죠? 그 대상 인식이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공시적인 정황, 공간과 시간, 어떤 시대냐, 어떠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공시적인 정황 그리고 이런 대상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여기 시대 요구라는 걸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시대의 요구. 오케이? 근데 시대의 요구가 뭐냐? 이게 텍스트를 보면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기준은 언제나 그 당시의 현재적 요구, 현실인식 밑줄 치세요. 현실인식. 뭐냐면 특정한 대상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 이거야. 그럼 그 대상을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야. 거기 보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어느 한 시대에 현재적 요구에 선택된 사실이 영원한 사실로서의 가치를 지니느냐 혹은 다음 시대의 현재적 요구 때문에 앞 시대에 선택된 사실이 그 가치를 잃고 하나의 사실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느냐. 뭔 말이야? 어떠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은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그 특정한 사실이 있었던 시대의 사실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시대에 오면은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이거는 문제하고 연결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재심은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게 뭡니까? 바야, 바. 재심 바. 그러면 구성을 보자. 여러분들이 써올 때 모든 논술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가장 중요한 게 단락 구성이야, 구성. 단락이 좀 명확하게 잡혀야지만 그랬을 때 내가 어디까지 돕게 하고 요약을 할지, 뭐 비교를 할지, 해석을 할지, 비판할지 이런 거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은 요거 자, 두 번째 문제. 이것도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쓰세요. 800자로 바꿉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 유형은 지금 뭐 주요 대학에서 거의 이 유형은 다 쓰죠. 뭡니까? 이거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비판하시오. 그리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비판. 이거 뭐야? 조건 비판이야, 조건 비판. 그래서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 이렇게 요거 300자. 그러면 제시문 라에서의 대상인식. 아까 제시문 라에서의 대상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얼? 대상에 대한 자 본질적 접근 혹은 다양한 해석 이렇게 들어갔었고 제시문 마에서의 대상인식의 기반은 모든 대상은 시대의 요구 그죠? 시대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분석, 시대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제이시문 마를 보면 바. 그러면 제이시문 바에서도 우리 뭘 찾아야 돼? 모자장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자장소가 뭐라고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자장소 인식이야. 자, 그러면 모자장소의 인식은 예를 들어서 뭐 C와 D라는 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모자장소 인식을 정리를 해줘야죠. 요거 100자.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이시문 라의 인식이 기반이 되는 뭐 본질적 분석과 그 다음에 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요거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또 제이시문 바에 나타난 모자장소 인식은 제이시문 마의 시대적 요구의 관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다 놓은 거야. 이쪽은. 왜? 이유를 써줘야지. 이유를. 맞습니까? 이때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이때 주의할 점 내가 분명히 여기는 짧게 정리해. 짧게. 근데 모자장수 인식도 짧게 써야 돼. 분석은 여기야.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여기가. 그럼 이거 분량으로 보면 200자죠. 200자. 그치? 우리가 800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분량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꼭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제이심은 바에 나타난 모자장수의 이러이러한 인식은 제이심은 라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해놓고 라를 정리한다고. 괜히 쓸데없이 라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해놓고 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고 라를 그냥 갖다 정리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이쪽도 제이심은 마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해놓고 제이심은 마를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럼 뭘 해야 돼? 여기는 근거를 추론해야 돼. 여긴 철저하게 여러분의 글이 들어가 있죠. 철저하게 여러분의 글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긴 두 가지가 있죠. 게다가 단순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안도 있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자 200자면은 기계적으로 반반하면 안 되고 3분의 2는 비판, 3분의 1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들어가겠지.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고 예의 관점이야. 이해하고 예의 관점이 해결책이야. 그죠? 그럼 내용을 볼까? 이 모자장수가 왜 문제가 될까? 자, 4페이지 한번 보면은요. 자, 이 사람 참 재밌는, 요즘 같으면은 인정받지 못할 얘기인데, 언제인지 몰라도요. 크기를 말하면 참 놀랄 만큼 차이가 심하다. 저희는 변호사들과 거래가 많다. 그분들의 머리짓으로 놀랄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 머리 많은 쓰는 사람의, 말도 안 되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의, 머리라고 하면 좀 대가리라고 해야 되는데, 대가리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임도 놀라실 겁니다. 이 뭡니까? 이건 철저하게 본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야. 그죠? 용불용설도 아니고 쓰면 쓸수록 커진다. 그럼 IQ 170이면은 뭐 머리가 대두입니까? 숟가락입니까? 그죠? 아마 그분들의 머리가 그렇게 커지는 생각할 일이 많아서. 그죠? 여러분이 그럼 스스로 내 머리가 큰 건 내가 생각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저기 모자는 누구누구씨, 유명한 변호사, 엄청나게 큰 머리입니다. 7인치 반. 7인치 반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분들 중엔 7인치 이상 되는 분이 많아요. 대두들. 공포의 빅헤드들. 자, 머리 크기는 직업에 따른, 밑줄 쳐, 직업에 따른데. 이게 이 사람은 뭡니까? 고정관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세계를 생각하는 중심이 본인의 첫째, 쓰세요. 첫째. 본인의 직업에 따른 고정관념. 그죠?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도 또, 선장들, 그분들 머리는 아마 그건 그분들의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 달에 세 번째 단락. 내가 지금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우린 제각기 자기 특유의 창, 밑줄 치세요. 자기 특유의 창. 거기 쓰세요. 자의적 해석의 틀. 지금 본 것은 모자의 지수를 통해 온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그는 존스가 7인치 2분의 1, 그를 존경했고 6인치 4분의 3밖에 안 된 데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한테 강동원이 가면은 비웃음을 당하죠. 그치? 강동원 머리가 요만하다며. 맞나? 강동원? 어디지? 전우치에 나오는 강동원. 강동원 맞지? 그렇죠? 이 사람이 보면 강동원 인간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자, 재단사는 여러분의 의복을 훑어보고 그 재봉 솜씨와 강택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 측정 밑줄 치세요. 평가입니다. 평가. 화공은 여러분의 신발을 보고서 평가한다. 여기 계신 밑에 네 번째 줄. 여러분의 지식이나 사회 경제적 정도를 가늠한다. 밑줄 치세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사회적 지위를 이걸로 평가한다 이거죠. 모자장수도 마찬가지인 거야. 맞아요? 그치? 그러면 첫째, 그들의 직업을 기반으로 한 사고. 그치?
두 번째, 그것을 통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평가. 오케이? 그거는 제이심을 나의 관점에서 왜 타당하지 않아? 나의 관점에서. 자, 이 사람이 생각한 자신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대상 인식의 한계인데 그걸 절대화시키는 거지. 첫째,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야. 그러면 제이심을 나의 관점에서 모자장수의 인식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 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존재적 가치,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본인의 직업을 기반으로 한 사고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는 거야. 맞죠? 철저히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안박이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 규정을 절대화시키는 거지. 그럼 그 안에는 해결책은 뭐야? 아까 해결책. 인간은 모자 크기 이외에, 그죠? 다양한 능력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에 대한 대안이겠지. 그죠? 마치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야, 너 국어 몇 등급이야? 영어 몇 등급이야? 학생을 뭘로 평가하는 거야? 단순하게 쓰는 등급을 평가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수능 선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재수정 기반 보면 저 새끼 저건 성적도 낮아서 등급도 낮아서 등급으로 학생들 평가하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도 그런 경우 많잖아. 그걸 가지고 공부 잘한다 못한다를 가지고 이 녀석의 인격이 좋다 나쁘다로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 잘못된 판단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 이외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 혹은 그것 이외에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 두 번째는 자,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거야? 시대적 요구. 뭘까요? 시대적 요구는 거기다 씁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 기준의 변화. 인간에 대한 평가 기준의 변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연예인들을 뭐라고 했더라? 딴따라. 그렇죠. 그 다음 화가들을 환쟁이. 이런 거죠. 뭐가? 그 당시의 시대에는 계급적 위기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연예인이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다 예술가로 인정을 하죠. 그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공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 머리 크기를 가지고 인간을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탱이 탱탱이야. 맞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 자체를 통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대안이 되겠지.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게 이제 전체의 방향이야, 방향.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앙대학교는 거의 다 이런 유사 문제가 패턴이 동일해. 특히 1번 문제는 거의 똑같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번 문제를 볼 때는 그런 각각의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각각의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자, 중대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마무리를 해서 다음 시간까지 비교, 그 다음에 해석, 비판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다음 시간 거에 대한 정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